KBS가 국민한테 시청료를 받아가가 주말에 저녁에 저렇게 머리 빡빡 밀은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막말을 시킵니다. 자, 저 사람은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다, 국립묘지서 파내야 된다 말을 했고요. 또 요즘 듣기 싫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토착외구라는 말을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동영이도 토착외구라고 말을 쓰고, 정치인이 아주 그냥 쉽게 토착외구라는 말을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친일파면 친일파지 토착외구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요, 지금 친북, 종북 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토착빨갱이라고 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예? 토착빨갱이들은 다 무덤에서 파내서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세상이요, 논리로 상대를 제압해야 해야지 보수 진보 극단적인 말장난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그런 말장난으로 까부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문재인이고 이해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좌파 진영에서 배우는 게 말 험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옥의 이승만이 괴뢰라는 말,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말은 널리 알려졌지만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토착외구라는 말을 하는 용어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전우영이라는 역사학자가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좀 웃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구라고 하면 뭡니까?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와서 약탈을 일삼는 사람을 왜구라고 하잖아요. 친일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친일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일본과 저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이 북한이 쳐놓은 친일 프레임에 걸려서 허구한 날 친일만 이야기하고, 과거에 80년대는 반미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또 친일만 이야기를 해서 툭 하면 역사청산 친일로 몰아넣는 좌파들의 행태가 옳으냐? 절대적으로 옳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나보고 친일이라 하면 얼마든지 친일이라고 하세요. 당장 이 짓거리 회사하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 상품 불매운동,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철수 이야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역사학자라는 인간이 달아다니면서 토착외구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착외구의 무리가 많다. 토착외구의 뜻이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라고 하며 이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못 이겨 각성할 수 있도록 토착외구라는 말을 자주 써야 된다. 배워서 학자라고 하는 게 얼굴은 한국인인데 창자는 일본이냐? 이 정말로요, 정말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꼬라지가요. 페이스북에 토착외구라는 단어의 유래와 의미의 사전적인 설명을 한다면서 누가 혐오 게시물로 신고했는지 짐작은 가는데 한심하다 하면서 토외의 짓 그대로다. 이제 줄여서 두 자로는 또 토착외구를 토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10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토외천지라는 말에서 토착외구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토외는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이제 네 가지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합치시켰던 토외의 행태가 세상 관심거리가 되고, 그를 현대로 풀어쓴 토착외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당시에 토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거는 니들 시각이고, 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년 전에, 7, 80년 전에 역사 바로 세우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 보수가 친일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고요, 토착외구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을, 저는 나경원이가 지금 토착외구라는 말에 대명사가 돼 있잖아요. 일본의 자위대 무슨 행사 갔다고 토착외구라고 하잖아요. 아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행사 열리면 간 정치인이 한둘입니까? 그러듯이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의 자위대 관련 행사가 열리면 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토착 왜구가 됩니까? 저보고 친일 프레임에 걸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저보고도 친일 반장수란 놈들이 있어요. 토착 왜구라는 말을 나한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떤 끝을 보는지 한번 봐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 토착 왜구 이런 단어에 대해서요. 반드시 나경원은 소송을 해서 그 당사자를 그야말로 처벌을 시켜야 이런 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빨갱이라고 하면 소송을 하면서 토착 왜구라는 말을 하면 가만히 참고 있어요? 자, 정말로 저질스러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무슨 좌우가 서로 합리적으로 방향을 모여서 개선하고 개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우용이라는 사람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학자니까 별로 논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옥은 도올 선생 해서 다 알 건데 이 사람이 보수 정권 9년에 좀 배가 고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문정권 들었으니 그냥 입이 풀려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 도올라인 오방간다 이런 코너에서 주말에 항상 저녁에 방송을 하더만요. 프라임타임에 이 머리 빡빡 깎은 노인네를 보는 것도 고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 괴뢰라고 지칭하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전 국민이 일치 단결의 신탁 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을 것이다. 자, 어떨 때는 외세에 반대한다 해놓고 외세가 오래 다스리는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것은 신탁 통치를 하는 동안에 북한 놈들이 전부 남쪽으로 스며들어서 남쪽의 좌파 남노당과 더불어서 남쪽의 몇 남은 민주주의 세력을 다 먹어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떠들었습니다. 배우 유아인이하고 김용옥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과 신탁 통치를 주제로 이날 진행된 방송에서 김용옥은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 일종의 퍼핏, 즉 괴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중에 한 방청객이 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으라고 짰겠지요. 김용옥이 당연히 파내야 된다. 이승만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로 그를 내쫓았다. 그는 이미 역사에서 파내어진 인물이다라고 했고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탁은 합리적인 인간의 사유고 반탁은 변통을 모르는 꼴통의 인간이다. 당시 유엔에서 한반도를 신탁,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몇 년 동안 더 하겠다 했을 때 우파 진영은 반탁, 즉 유엔이 왜 더 다스리냐?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이랬고 좌파는 처음에는 반탁했다가 나중에 소련의 지시가 있으니까 신탁으로 돌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좌우 합작 정부를 설립을 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한국의 김군이 이런 다 같이 설립을 했다가 국가를 설립시켰다가 나중에는 먹어버리는 그런 것이 당시에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불가리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동구권을 묶는 전략이 좌우 합작 정부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파 진영은 좌파와 정부를 같이 구성을 하면 결국은 좌파에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에 따라 별도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김용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 소련인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지 생각을 그대로 떠들었습니다. 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다른 날도 아니고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남북이 불미스러운 충돌을 한 추모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했던 백성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을 설명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자 정경두가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들이 일어난 것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해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돌들을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다라고 했고, 백성주 의원이 거듭 묻자 침묵하던 정경두는 북한의 도발로 충돌이 있었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 2년째 이 서해 수호의 날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이 F-35라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 40대를 도입하기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을 했지요. 그 중에 2대가 3월 29일 날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보통 때면 공군 전력이 몇 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된 날이니까 떠들썩하게 대통령부터 한마디로 국방장관, 더 나아가서 삼군 총장 등이 와서 해야 될 건데, 그날 북한을 의식해서 무슨 행사를 할지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군 내부의 제일 골칫덩어리가, 애물덩어리가 된 게 F-35 스텔스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까? 일본은 같은 날 3월 29일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 들여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데 실제 그 전투기를 사용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참 한심한 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교민에 따르면 문이 말레이시아 가서 2번을 실수한 게 아니라 3장소에서 4번에 걸쳐서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같은 말을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심지어 말레이시아 총리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간의 침해설을 이야기를 하면 팔짝 뛰면서요, 정상인데 어떻게 인사말을 4번이나 실수할 수 있는가? 딱 복잡한 인사말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대여섯 음절로 된 짧은 인사말을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런 이야기들을 실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가양청원이라는 문화시설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 캄보디아 시설인 양 페이스북에,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에는 대통령이 이 체코를 방문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 없어진 체코슬로바키아가 외교부 트위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작년 10월 달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는 펜스 부통령하고 약속이 엇갈려 가지고 문이 한정없이 이렇게 대기하는 장면이 연출됐고, 또 작년에 10월 때 벨기에에 갔을 때는 아셈에 동선착오로 엘리베이터를 못 탔다 어쩐다 하면서 정상 단체 사진에 찍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방문에는 그야말로 체코 총리와 자기가 묵는 호텔에서 잠깐 면담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체코와 원전을 수주 홍보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망신도 당했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청와대부터 각종 부서가 이를 꼼꼼히 본질을 챙기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리고 홍보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가해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제 낙하산 타고 기어 들어온 온갖 잡식구들이 다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결여되며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로 갔을 때 대통령 옆자리에는 의전 비서관이 타야 되는데 이번에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는 의전 비서관이 아닌 부속실장이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우리 사람이고 의전 비서관은 관료 출신인데 그 관료 출신을 내 옆에 안 태운다. 내가 편한 옛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던 친구를 안 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타견민 후임으로 청와대가 이 MBC 이벤트 PD를 앉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짓거리 하다가 계속 실수를 반복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미국 국무부가요, 엊그제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의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가 잘 모니터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위협받지 않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이렇게 존중하고 표현하도록 해야 강화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관대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물어봐라는 것은 우리는 답도 하기 싫으니까 글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귀찮은 그나 경멸을 담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실련이, 그래도 경실련은 현 정권 편을 조금은 드는 쪽일 건데, 이의경 식약처장, 이번에 새로 바뀐 사람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의경 식약처장은 중외제약 사회이사직을 2016년부터 맡아왔는데 지난 3월 식약처장에 임명되면서 사회이사직을 사임했는데 JW 중외제약, 요즘 보면 이 약자들을 영어로 한 개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죠. 중외 하면 JW 중외제약, 이러면 좀 멋있어 보입니까? 자, 참 그런 희한한 건데, 이 JW 중외제약은 각종 기관, 의료기관 내에 36억의 불법 리베이트를 이렇게 제공한 혐의로 지금 식약처가 제약회사를 불법 리베이트로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 약을 많이 좀 처방을 해주면 돈을 얼마 줄게 하는 게 그 약 관련 리베이트 아닙니까?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가 그런 리베이트죠.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회이사를 했다가 식약처장이 되면 지금 이 식약처가 조사 중인 불법 리베이트를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약처가 하는 본연의 업무가 의약품 안전에 대한 공정한 업무 수행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제약회사를 지금 고발해야 될 식약처가 그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던 사람을 갖다 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중외제약은 36억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월 달에 식약처가 압수수색을 했고, 자,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작년 3월부터 우유제약에서도 사회이사로 선임됐는데 우유제약이 지난 1월 달에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역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받은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3년간 9개 제약회사에서 약값의 경제성 평가 등을 걸고 43건의 35억의 연구 용역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로 노바티스,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약값 산정을 위해 약값을 원가하고 뭐 이런 개발비, 로얄티가 몇 프로가 얼마가 적정하겠느냐라는 그런 연구 용역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아주 밀접하게 해서
떼돈 버리던 사람을 식약처장으로 앉혀놓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식약처장이 업무를 하나도 모르던 약국 체인하던 사람을 앉혀놨지요. 그래서 그때 계란 파동 나고 했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식약처장도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 그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왜 식약처장들이 다 문정권 들어서 이렇게 엉망이냐? 비밀이 있겠지요. 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을 했던 그야말로 약국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경사되어 있던 약대 교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식약처장으로 앉혀 놓아서 앞으로 식약처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정권과 약사들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to be continued 하시기 바랍니다.